네, 안녕하세요. 배지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라고 합니다. 일본에 관한 나름대로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 유튜버 시오리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조금 넘었고 한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지난 5월 9일에 일본인 여성 3명이 성매매로 한국 경찰에 입건이 되었었는데요. 일본도 상당히 놀랬지만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뉴스가 된 것이 과거에 1992년도에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제 주변에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꽤 있었어요.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여성들이 꽤 있었었는데 목적은 뭐 단순히 이제 생각할 때 한국보다 돈벌이가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왔던 거였죠. 그런데 제가 유학한 지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러 왔다라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성매매한 여성들이 화대로 받은 것이 150만 원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슈퍼 엔저이기 때문에 엔화로 환산을 하면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마 일본에서 널널하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이 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마 일본 현지에서도 상당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그 뉴스를 듣고 일본이 많이 가난해졌구나 라는 반응이 많았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일본에서도 좀 찾게 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결국 1990년대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지금 이제 기시다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임금이 인상이 안 된 거예요. 시오리 입장이 태어났을 정도의 햄버거 가격하고 아마 한국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 햄버거 가격이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92년도 유학 갈 때에 버스 요금이 180원인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1,5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는데 일본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건 상관이 없는데 물가가 하락하다 보면 사회가 좀 무력해져요. 뭔가 물가도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약간 있고 내 임금도 상승하고 이러면서 사회가 좀 액티브하게 변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런 이제 액티브한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침체된 것이 결국 이제 일본인들이 느낄 때 우리 다른 해외 국가들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사회가 변화하는데 왜 일본은 여전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동일하지? 이런 이제 무기력감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물가 상승을 느끼셨나요? 물가 상승, 한국이 물가가 엄청 오른 것만큼은 일본은 안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요새 해외에서 전쟁이나 이런 거 터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부 영향으로 억지로 좀 올라온 부분은 있죠. 일본 여성들이 생활도 못할 정도로 가난해져서 해외까지 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포스트바에 빠지거나 아니면 단순히 큰돈을 벌고 싶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일전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해외까지 가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두바이라든가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보면은 중국인들이 대거 일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특히 작년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중국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들어와서 거주한 숫자를 보니까 한 82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전해인 2022년도의 데이터는 76만 명 정도이니까 한 6만여 명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것도 또 일본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엔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중국의 위안화를 바꿔서 환전을 해서 일본에 가져오면 일본의 엔화가 과거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는 시멘트 경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이 마치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부동산 버블이 된 것처럼 중국도 건축과 토목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버블이 이제 상위점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게 폭락을 할 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는 저렴하니까 돈을 환전해서 일본으로 가져오면 주택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는 뭐 오세아니권인 호주나 뉴질랜드로 안 가고 일본으로 오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영어권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같은 유교 문화권이고 해서 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간판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선진국 치고는 여성들이 저녁에 또 새벽에 이렇게 어두운 데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라는 치안이 보장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중국인들에게 있다 보니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때에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한 사람만 코로나 걸려도 전부 다 폐쇄하거나 이런 이제 개인의 자유가 좀 보장은 되지 않고, 나는 돈은 많고, 그런데 일본이 또 현금으로 살 때는 주택이 구매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중국인들이 오네? 그럼 가격을 좀 한 20% 더 올릴까? 하는데 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올 때는 30% 더 올릴까? 그래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를 가느냐면, 실질적으로 실입주하려는 일본인들이 구매를 하려고 할 때는 가격이 벌써 올랐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일본에 와서 이주하는, 거주를 목적으로 오는 중국인들을 볼 때 약간 좀 얄미운 감이 들죠. 우리나라도 과거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들이 사고 건물 살 때 우리도 그런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일본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 실제로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본 얘기는 뭐 후지산 쪽이 아름답잖아요. 사람들 많이 가는 거. 후지산 쪽에 자꾸 중국인들 부동산 산다, 뭐 어디에 부동산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어. 그러니까 거부감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부동산을 많이 사고 그러면 뭔가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부동산을 못 사게 되는 이런 것도 있겠죠.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말이, 중국이 만약에 안 좋은 의도로 중국인들 거기 땅을 사고 박대를 시키면 뭔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이런 것도 느껴져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국민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IT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IT 자체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응용력이 일본이 좀 뒤처져 있죠.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일본이 미국보다 더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장악력이 더 높잖아요. 한 6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역시 또 갤럭시가 또 일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다음으로 2위를 이제 갤럭시가 이제 순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라인 사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라인 야후의 문제는 있었죠. 왜냐면은 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총무성이 두 번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인 야후에게 지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개념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 아직까지도 팩스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일을 잘 안 쓰거나 이런 것들은 내 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죠. 저만 해도 뭐 사인할 때 뭐 내 생년월일 다 적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의 지분이 50% 들어있는 라인 야후의 정보 관리를 약간 이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행정 지도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라인 야후의 전 국민의 메신저인 IT 기술과 관련된 것을 일본 정부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반일 감정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였었죠. 어쨌든 문제 자체는 이제 라인 야후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진행 과정에서 결국 이제 자본 관계를 개선해라, 결국 이제 지분을 매각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이제 반감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개념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서로 간에 좀 잘 인식을 해야지 이 문제의 해결점에 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좀 심하지 않나요? 일본인들은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일본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한국 사람한테는 주민등록증 왜 싫어? 편한데? 저도 편한 거를 느껴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보험카드 들고 뭐 병원 가야 되는데, 한국은 번호만 말하면 다 검색하고 굳이 보험카드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편한데 일본 사람들은 나한테 아이디가 생기고 나라가 관리한다, 이거에 대한 무서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라인 얘기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물론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것도 싫은데 게다가 해외까지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제 세대 친구들이나 보면
사람들이 아이폰 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아이폰을 갖고 있어야 충전이 필요할 때 친구한테 충전기 달라 해서 충전도 할 수 있고 아이폰을 쓰니까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서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일본 경영자들이 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은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버블 경제 이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90년대를 쭉 지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어떤 혁신을 일으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이라는 일본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츠시다 고노스케 만든 이 파나소닉이 2000년대에 들어서 TV 시장이 PDP TV에서 LCD TV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제대로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파나소닉의 경우에는 당시에 CEO 회장이었던 나카무라 구니오 회장이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에다가 PDP 시장을 더 확장을 한 거예요. 2,100억 엔 정도니까 한국 돈 당시 환율로 하면 한 2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PDP TV 공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 LCD로 넘어가고 있는데 구형 모델의 테레비를 끌고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공장 건설하자마자 2010년도에 건설 딱 하고 나니까 벌써 시장은 LCD로 넘어갔죠? 공장 중단이에요. 건설하자마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삼성이라든가 LG는 시장이 지금 현재 PDP에서 LCD로 넘어가고 있구나 판단을 해서 이제 PDP 시장을 점점 줄이고 LCD 시장을 이제 늘리고 하면서 TV 시장을 이제 아직까지도 15년 정도 지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 TV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경영에 대한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것이 일본 경제의 좀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혁신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죠. 디지털화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자들은 자기의 기술을 고집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품의 혁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 디자인 좀 불편해.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은 그걸 받아들이고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조금씩 개선해서 혁신을 가져오는데 일본은 소비자들이 별로 불만을 갖지를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좀 이렇게 참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뭔가 바꾸고 싶은데 누구의 기준으로 바꾸냐면 기술자들의 시선에서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더라도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판매가 안 되죠. 그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와세다 대학의 경영대학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일본의 기술자들의 자만심이 일본을 뒤처지게 했다. 왜? 우리 기술이 어떻게 한국과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뒤처질 수 있어? 일본이 끌고 온 기술이 얼마나 강한데 이런 자부심이 오히려 방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지금 스마트폰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처폰을 쓰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누가 게임을 해. 일본에 좋은 뭐 닌텐도 게임기가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렇게 열성을 보이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들은 공부할 때도 일본에 좋은 메이드 인 저펜의 PMP가 있는데 그 화면 좋은 것이 있는데 누가 퍼스널 컴퓨터에 모니터를 보면서 누가 영상을 봐? 이런 자만심이 오히려 일본의 기술을 좀 뒤처지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되는데 1억 2,600만 명의 일본인들이 소비를 해주거든요. 보통 내수 시장을 이야기할 때 5천만 인구 이상 또는 어떤 학자들은 뭐 8천만 이상의 인구가 있으면 굳이 글로벌 시장에 안 나가더라도 내수 시장을 통해서 그것이 표준화가 돼서 해외로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1억 2,600만 명의 소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없어. 일본인들이 사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뒤처지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그걸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지금은 이제 잘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저펜의 JA를 따서 잘라파고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뭐 한국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5천만 인구에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제품을 만들질 않아요.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과거의 제조업 시대 같으면 일본이 잘 만들죠. 내구성 좋죠. 튼튼하죠. 가성비 좋죠. 고장 안 나죠. 그러니까는 메이드 인 저펜이 좀 비싸도 메이드 인 저펜의 제품을 사는데 이제 IT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서는 기술 맹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우선 한번 시장에 내놔보자. 반응을 보자.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반영하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항의 정신 이렇게 적극적인 정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이 제품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을 2000년대 이후에 좀 일본과 역전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K-POP이랑 J-POP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 아이돌? 한국은 시작부터가 글로벌 데뷔
세계 해외 시장까지 보면서 데뷔를 하는데 일본 아이돌 보면 국내에서만 팔리면 되지 이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 일본 아이돌 봐도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도 그 팬이 있으면 좋겠고 일본 시장에서도 팬이 있으면 좋겠고 한국 시장에서도 팬이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아이돌 그룹 만들고 해외 진출시키잖아요. 그런 차이가. 그 소니가 JYP에게 부탁을 해서 니즈 프로젝트를 일본에서 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도 좀 변해야 되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그런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일본은 성숙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 제 나이 때 뭔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뭐 스페인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젊은 친구, 지금부터 계속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은 먼 미래를 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혁신을 일으키는데 일본 사회는 벌써 이제 성숙 단계에 왔기 때문에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아픔이 따라야 되고 또 힘이 드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의 힘을 빌어서 니즈 프로젝트 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몇 달 전인가 남자 아이돌을 만드는 니즈 프로젝트 2가 또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일본에서도 필요해요. 저는 그런 변화를 미국에서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이잖아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어리짱도 여기 온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요즘은 K-팝이 엄청 인기가 많으니까 K-팝 따라하는 아이돌 그룹도 겨우 조금 생긴 것 같고. 일본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저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공감 가는 게 일본은 토요타나 너무 옛날에 잘 나갔던 기업에 아직도 거기서는 돈이 들어오겠지만 새로운 혁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일본 정부가 좀 더 밀어줄 수 있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제를 계속 경제가 멈춰 있고 이걸 너무 금융 정책으로만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노동 인구도 부족하고 일본이 문제점 많죠. 사실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결국 지오리짱이 잘 지적을 해줬는데 결국 아베노믹스가 취했던 것이 바로 금융이에요. N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N의 가치를 하락시켜가지고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일본의 노동 가능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되죠. 결국 이제 저출산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향후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취하거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끌고 가더라도 기업이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활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출산 또 결혼을 했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출산율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출산휴가 주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고 출산휴가 뭐 6개월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책상을 빼거나 뭐 이지메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도 일상다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아마도 기시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기시다 노믹스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거든요. 저출산 어린이 육아 정책.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 거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출산 문제, 노동 생산성 문제 이거 다 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결국 돈이에요.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잖아요. 260% 정도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현재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큰 숙제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수입이 있죠. 세 수입과 세출을 맞추면 빚이 없어요. 근데 들어오는 돈은 500조엔 정도 되는데 나가는 돈이 1,000조엔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500조엔이 빚이잖아요. 그 빚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빚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세금 더 걷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소비세 3%에서 5%로 올렸죠. 2, 3년 전인가 8%에서 10%로 또 올렸죠. 그렇게 해서 세수를 조금씩 이제 늘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법인세를 늘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 모두가 다 이제 힘들으니까 결국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일 수는 없죠. 정부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본 은행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찍어내. 그 압박을 계속해서 견뎌온 것이 아베노믹스 당시에 아베가 좋아했던 구로다 총재였었고 지금 현재는 우에다 가조 총재하고 기시다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일본 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가 안정이거든요. 돈 찍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물가를 안정시켜서 국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또 돈 찍어내라고 하는 거 빚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약간 다툼이 있어서 그 다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화 정책도 취해야 되고 저출산 정책도 취해야 되고 거기다가 반도체 산업의 상당 부분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원금을 준다고, 보조금을 준다고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지를 않지만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외에도 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안 쓰고는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근데 세수는 별로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출은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은 일본은 왜 경기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망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세계 2위, 3위 국가예요. 국가 GDP를 보면은.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하잖아. 일본은 건물주고 우리는 셀러리맨이다. 일본은 지금 매달 들어오는 셀러리는 없지만 건물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 있는 자산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또 더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돈을 쓰는 구조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빚이 많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 중에 공통되는 것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점이 있으면 서로 배워가면 좋죠. 한국에서 좋은 거 이런 것도 배우면 좋고 일본이 아니면 때로는 만명교사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서로 그 문화적인 것도 사람들 의식도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은 이웃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